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혐의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혐의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액수인 최소 651억 원보다는 7배,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됐던 최소 1,827억 원보다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수준의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서 4,895억 원어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았어야 하는 적정 배당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준 부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혜받은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대장동이 7,886억 원, 위례신도시 21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앞서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역시 이 대표 혐의에선 빠졌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온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은 이번 영장에 함께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인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곳에서 시유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 청탁을 받고 자신이 구단주인 축구단에 모두 합쳐 133억여 원의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검찰은 네이버에서 축구단에 준 돈의 경우 뇌물인데도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 직후 대검찰청에서 전해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한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원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얘기고, 그런데도 소환 조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점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 측근들을 잇따라 특별 접견한 것도 입단속, 다시 말해 증거인멸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국회가 열려 있어서 결국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이 다시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최고위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도 이 회의를 마친 뒤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당 내부에선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영장 청구는 이 대표가 자초했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쪽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성토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에 외부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이재명 대표는 오후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오늘 24일, 그러니 다음 주 금요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와 함께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해도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당내 비주류인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 비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 심사를 받으면 깔끔할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민주당에선 영장 청구 직후부터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당한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양심을 갖고 상식을 가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앞서가서 뭐 당론이 뭐니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송부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서 양심껏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어제 첫 TV 토론에서 맞붙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광주와 전북, 전남 지역 합동연설회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 4명을 포함해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번갈아가며 정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보수정당 지지도가 약한 호남 지역에서 열리는 연설회인 만큼 후보들은 지역 발전 공약 등을 내세우는 동시에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명예 당대표 추대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재승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한 위원장 어떤 혐의로 입건됐습니까?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온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한 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PC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9위로 깎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4번째지만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어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9위로 낮게 준 혐의로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참호 과장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차 과장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혐의를 부인하던 차 과장은 구속 이후 입을 열어 윗선에 관여가 있었던 취지로 진술한 거로 알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상혁 위원장의 소환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검찰에 넘겨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아이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숨진 어린이의 부모, 지난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2살 의붓 어머니 A씨와 39살 친아버지 B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라며 울먹이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에게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를 한동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 10일 A씨를 구속할 때만 하더라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바꿨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 B씨 역시 아내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왜 안 때렸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왜 아이 때렸습니까? 친아버지의 경우 앞서 구속영장에 명시된 것과 같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씨가 평소 아들을 학대하긴 했지만 아이가 숨진 당일에는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한 걸로 드러난 만큼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부부가 아들에게 재택교육을 하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7일 숨진 12살 아이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kg으로 또래보다 10kg 넘게 적게 나갔고 온몸에선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문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이 올봄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관련 사안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방문과 국빈 만찬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방미 시점은 올해 4월 하순으로 계획됐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형식을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봄 윤석열 대통령을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청했다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4월 중순 이후에 방미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해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수출과 무역 수지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는 에너지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을 꼽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석유와 가스 등 겨울철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5.16 쿠데타 당시 군인이 민간인의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 화해위는 그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민간인 총상 피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 조모 씨는 1961년 5월 서울 을지로 입구 인근에서 군인들이 쏜 총을 맞고 오른쪽 무릎을 관통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총격의 후유증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고도 보상을 받지 못해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네, 강진 소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엔 7.8과 7.5 규모의 강진이 잇따랐습니다. 이 본진과 여진의 영향을 모두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심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현지에서 이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규모 7.8 강진의 진앙과 가깝고 뒤이은 규모 7.5 지진이 강타한 튀르키예 카하라만 마라슈. 시내 중심부는 온전한 건물보다 무너진 잔해 더미가 더 많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무덤처럼 쌓인 건물 잔해와 철골. 건물만큼 높게 쌓인 잔해 위로는 굴착기와 구조대원만 보입니다. 피해 범위와 규모가 큰 만큼 집을 잃은 이들도 많습니다. 도심 축구 경기장에는 하얀색 이재민 텐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사계절 대부분 눈이 덮인 설산보다 확연히 눈에 띌 정도입니다. 도시 외곽 희생자들의 묘지로 가는 도로는 가뭄을 맞은 논밭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위로 뾰족하게 솟은 콘크리트 바닥은 승용차 하나 지나갈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묘지에는 희생자 이름이 적힌 나무판 표지석이 빼곡합니다. 자갈이 섞인 갈색 흙바닥 아래 안치되는 사망자는 하루에 150명 정도. 할 말을 잃은 가족들은 돌무덤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튀르키예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강진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튀르키예 카하라만 마라슈에서 YTN 이근혁입니다. 대지진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적 같은 생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병원까지 파괴되면서 생존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2차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생존자들을 황급히 실어 나릅니다. 지진 발생 228시간, 무려 9일하고도 12시간이 지나서 어머니와 자녀 2명이 구조됐습니다. 어머니는 구조된 직후 물을 요청했고 오늘이 며칠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1시간 뒤인 229시간 만에 13살 소년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진 발생 약 222시간에는 42살 여성이 구조되는 등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생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tane ceset var. 10 tane harfiyatın içerisinde. Onu arıyoruz. 생존자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골든타임인 72시간을 3배 이상 넘길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놀라운 생환이 강인한 정신력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ut I do think there's probably a huge psychological component in the sense that, you know, if people have hope and they believe that they will be rescued, and that determination probably does play a factor.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구조 활동이 중단되며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공식적인 사망자만 4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많은 병원이 무너지면서 생존자들 치료가 제대로 안 돼 심각한 2차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럭 안에 임시 진료소를 꾸리거나 텐트 안에서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연락선이나 군함 위에서도 임시 병원 시설을 만들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Ayakta hastalara pek hizmet veremiyor. Onun yerine böyle yerleri tercih ediyoruz.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진 구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약 26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국제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오늘 오전에 청구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 FC 사건까지 묶어서 했습니다. 네. 예상됐던 일이죠? 충분히 예상했던 건데 하여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사실 작년 3월 이후에 그때 당선됐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낙선자죠. 낙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고는 아주 유력한 시나리오, 이게 대하 드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이제 지금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야당 대표로서. 정말로 예상했던 데서 그대로 지금 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걸 1차 클라이맥스라고 봅니다. 아마 클라이맥스가 복수로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차 클라이맥스로 2월 달 안에 이제 이 1차 클라이맥스는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1차 클라이맥스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차 클라이맥스 또 다수의 소환 그리고 복수의 체포 동의안 그리고 다수의 기소 그리고 5월에
야당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8월이나 9월에 있을 1차 선거법 재판까지 해가지고 아마 올해는 계속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 클라이맥스로 갈 것이고요. 이 1차 클라이맥스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치열하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붙을 것이고요. 네. 여당은 뭐 115표가 일치 단결해서 가결표, 찬성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의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미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야당, 소수 야당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종다수 투표이기 때문에 종다수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몇 표의 이 찬성표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것이 1차 클라이맥스의 최대의 관건이죠. 예.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각종 시리즈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과도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 의원님께서는 영장 청구 그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요. 이제 지금 적용된 혐의만 해도 업무상 배임이 약 4,9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대장동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성남 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지금 130억 원 정도가 네. 넘고요. 그 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고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건건이 구속영장을 검찰 입장에서는 안치기가 어려운 혐의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세 차례에 걸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를 했단 말이죠. 예. 본인이 미리 준비한 진술서만 제출을 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태도를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이 사실상의 진술 거부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뭐 이 혐의로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정성호 의원이 예.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특별 면회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을 조금 좀 교사 내지는 이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있다고 이제 검찰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하나가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뭐 도망가겠느냐 다들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만 혐의가 워낙 중대하다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배임 액수도 크고 제3자 뇌물 액수도 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아예 청구도 안 해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케이스는 좀 상정하기가 어려운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검찰에 계셨으니까 실무적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게 동급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출석을 아예 거부하면 그건 도주를 한 거죠. 사실은 그건 이미 도주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려면 적어도 질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그때는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와는 배치되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체의 답변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준비한 30여 페이지의 진술서 외에는 난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충분히. 어쨌든 영장 청구 시에 혐의 중대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배임 혐의 액수를 4천억 원대로 적시를 했어요. 이건 뭐 전체적으로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이익이 배임 액수가 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대장동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오늘 구속영장에서 이제 치명적인 검찰의 약점은 대장동에서 뇌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언제 할지 아마 다음 주가 되겠죠. 2월 안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24일이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하고 72시간 안에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2월 안에 표결을 할 텐데 앞으로 그 표결까지 과정에서 제일 큰 논점은 아마 대장동에서 그래 검찰이 내놓은 거 다 내놔봐라. 근데 뇌물은 없지 않냐라는 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 FC에서 지금 뇌물을 133억 원을 특정을 해놨는데 성남 FC 이걸 제3자 뇌물로 의유를 하려면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FC 전부 다 그러면은 수사를 해서 뇌물로 의유를 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논점일 겁니다. 위례는 부패방지법 이게 결국은 이제 법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21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상 배임은 아마 또 논점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전부 다 업무상 배임으로 몰아갈 것 같으면은 전부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도 개발 업무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일 큰 논점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뇌물을 특정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왜 의율을 했느냐라는 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아마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 논점을 가지고 저는 뭐 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마 이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야가 싸우는 것은 뭐 빤해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목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강온파의 싸움이 전개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이 많이 움직였던 게 사실 뇌물과 정치자금법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측근들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건데 그 얘기는 쏙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때도 그렇고 항상 자신의 앞에 커다란 방패막이를 세워놓고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는 정진상 실장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큰 방패막이 뒤에 이제 본인은 잘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업무 집행을 했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이화영 부지사를 앞세우고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 뒤에 이제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규 정진상에 대해서 적용됐던 뇌물 혐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지금 빠졌어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큰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28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제외하고 그 정도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정진상, 유동규에게 대장동 일당이 약속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두 사람을 보고 그런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기로 한 것이냐. 사실은 인허가권의 권한은 성남시장이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상 성남시장의 인허가권을 정진상 실장이 대리로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정결로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 그게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로 보인단 말이죠. 아무리 최측근이고 오른팔이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어떤 면에서 조금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라는 큰 방패막이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는 조금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이 화면에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과 관련해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형량 나온 거 띄워주세요. 근데 저게 조금 잘못된 게 이게 5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배임 액수가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4,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러면 단순 그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고 특정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을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은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물론 그건 법정형의 최상한입니다만 저거보다는 법정형은 훨씬 높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배임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배임죄가 조금 어려운 죄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배임죄 그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했을 때,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본인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데요. 그래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했느냐, 이게 결국에 가장 쟁점이거든요. 근데 검찰의 구속영장의 취지는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대장동은 판교잖아요. 어떤 그 분양에 있어서 실패할 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입지가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땅을 앞서서 이렇게 수용권을 발동해서 싸게 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이 날 게 예상됐고, 지금 대략 대장동 개발 이익을 검찰에서는 8천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0억 원 정도의 배임이라는 것은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3천억 정도만 되도록 설계해도 충분했고, 그런 설계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게 이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민간업자의 이익을 제한해야 된다, 이 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이제 결재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재 과정에서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원래 민간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많은 8천억 정도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남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약 4,900억 원 정도를 덜 보도록, 이익을 사실상의 손해를 보도록 했다라는 게 특경법 위반인 업무상 배임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배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사안을 놓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역대 업무상 배임죄가 이제 정부 고관들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하여튼 공무원들 개선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대법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대개 대법원 가가지고 무죄가 되는 게 증거와 입증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이 보도자료를 보고, 중앙지검 보도자료를 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약간의 안심이랄까, 약간 좀 한숨을 돌렸다고 볼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업무상 배임하고 부패방지법으로만 지금 대장동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남 FC의 제3자 뇌물죄는 이게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픈 대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그렇게 대장동하고 지금 1년 넘게, 1년 반 동안을 시끄러웠는데 오히려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검찰이 별다른 수사 결과를 획득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오늘 사실은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법원에 가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성남 FC 부분은 이게 아마 싸우기가 오히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업무상 배임 부분,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만, 입증이 아주 어렵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그 등장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당시 대장동의 입지 여건 등을 볼 때는 민간업자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계한 거는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남 FC 관련해서는 이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 부정한 청탁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이 용이해 보여요. 별로 어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고 받는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그 두산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를 중심 상업 용지로 바꿔주면서 거기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층 빌딩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두산의 그룹 회장과 당시 이재명 시장 그리고 모 국회의원이 만난 그 정황 증거 그리고 또 그때 수행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약 50억 정도의 후원금을 내기로 한 거로 그거는 별로 입증이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네. 또 분당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차병원이 그 구입하게 되는 용지도 원래 그게 경찰서하고 보건소 용지였는데 그걸 이제 그런 공용 건물 부지를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건건마다 이 대가 관계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입장문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아주 굉장히 큰 사건. 예전에 보면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주 큰 사건 경우에는 총장이 입장문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기자들 도어 스태핑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하나에 보면 증좌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이번 달 안에 있을 체포동의안에서도 하나의 그 가르마가 타지겠지만은 기소가 결국은 된 뒤에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 굉장히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거고요. 네. 올해 내내 내년 초까지 계속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사건도 이 사건이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뭐 금명간 이제 소환과 함께 같이 올 건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2차가 대북송금 2차가 예상하십니까? 일단 대북송금이 굉장히 크죠. 예. 대북송금을 앞에 키로 해가지고 백현동, 정자동 또 변호사비가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비 문제, 코나이 문제 해가지고 2차 소환과 추가 소환과 복수의 추가 소환과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게 훨씬 더 논쟁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앞서 그 검찰 입장 그 그래픽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검찰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어떤 우려가 담길 걸까요?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보니까 중요 사건으로서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입장문을 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옛날처럼 대검 그 소속으로 그 중수부에서 만약에 이런 수사를 했다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중수부 관련 사건이니까 입장문을 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서울중앙지검하고 이제 성남에서 했던 사건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두 사건을 합쳤습니다만 그래서 입장문을 내더라도 서울중앙검사장 정도 수준에서 입장문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 입장문의 내용을 봐도 이게 아주 전형적인 지역의 그 토착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뭐 그런다고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많이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안의 중대성만 보고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오후에 긴급 최고위가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기조가 크게 달라질 건 없을까요? 달라질 건 없고요. 지금 우리들이 쭉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검찰이 지금 수사의 미진함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지적을 하게 될 거고요. 대국민 메시지도 있고 제일 지금 중요한 건 체포동의안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뭐 친명도 있지만은 비명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명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이걸 이 정도면은 이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강경파가 있고요. 네. 이건 지금 조금 검찰의 그 정권 단합적 측면이 강하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온건파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장기 관망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명 쪽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비명계 의원들을 지금 만났고 이미 만난 사람들이 꽤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대표도 접촉을 하고 친명 의원들도 접촉을 하고 하면서 설득을 할 텐데 오늘 아마 이 영장을 놓고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강경파와 온건파와 장기 관망파와 해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맨투맨 그리고 강력하고 집요한 설득 작전이 이미 시작됐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표점검은 진즉에 사실 시작됐고요. 네, 앞으로 더 치밀하게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분주하게 수면 아래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 개별적으로 만나는 그 설득 작업의 효과는 좀 있을까요? 클까요? 강경파로 온건파로 돌리게 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 그분들을 비윤을 비명을 친명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강경과 온건파, 장기 관망파를 좀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이게 가결이 되기 위해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28명이 넘습니까? 28명까지는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럴 시간도 없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그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꽤 있어 보이고요. 어느 또 다른 정도요? 그러니까 글쎄 그 몇 표를 뭐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정의당이 6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거로 표를 던질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 법안에 대한 표결처럼 기명 투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사실은 부를 찍고 누가 동의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정의당은 일단 동의하는 쪽으로 표를 던질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일부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가 짊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달리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이탈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계속 끌고 가는 게 국민의힘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이슈를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걸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제 구속영장을 쳤으니까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적어도 기소는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판 열어갖고 이 방대한 사안을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그것만 갖고도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례 신도시도 포함되죠. 성남 FC 후원금 문제도 포함되죠. 사실은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일주일에 3, 4일은 재판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당무 집행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소위 비명계의 반발도 더 커질 거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그냥 어떤 선거 전략만 생각을 한다면 예. 이재명 대표만한 분이 없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원내에 계셨으면 반대를 던지실 겁니까? 아,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제가 예. 한 말씀 덧붙이면은 국힘당 계열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언중유골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다. 지금 그게 금방 김 의원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렇네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보면 이 대부분의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에 모아서 한 군데에서 수사하고 한 군데 법원에다가 기소하는 게 지금까지의 통례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예. 막 짜게가지고 여러 군데 검찰들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아마 기소도 틀림없이 굉장히 다수의 기소를 하면서 여러 군데 법원에다가 흩어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당 대표가 법정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걸 국힘당 쪽의 전략가들이 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법정으로 출퇴근하는 야당 대표, 법정에 한 번 출퇴근할 때마다 야당이 곤혹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매일 출근한다, 매일 법정 출근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당무를 본다, 이런 상황을 아마 굉장히 국힘당 쪽의 전략가들이 즐기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국힘당이 부결시켜 주는 거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도 있고 이런 그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다는 국힘당의 그 어떤 평가 뭐 이런 게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총선 전략을 위해서 이탈을 하는 그 표가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아니 주셨고. 근데 그게 뭐 당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그렇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다소 조금 재밌게 말씀을 드린 네네. 것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성남, 수원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건을 쪼갠 게 지금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사건을 쪼개서 보냈거든요. 저는 그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건을 한데 모으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뭐 성남 FC 후원금 문제는 성남시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성남에서 해라. 그렇게 따지면 성남으로 대장동도 성남시에 있는데 다 몰았어야죠. 네. 근데 다 쪼개놨어요. 지금 사건을.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에 수사 시작했던 대로 기소된 이후에 성남중앙지법으로, 성남지원으로, 수원지법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재판을 받으러 다닐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소 단계에서는 서울중앙 쪽으로 다 몰아서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군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지게 될 텐데 부결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검찰은 어떤 뭐랄까요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이게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예.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죠. 예. 사실은 그게 법원의 영장 재판을 진행해 보라는 국회의 그렇죠. 의사표시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간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체포 동의안은 통과가 됐지만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돼 버리면 법원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더 이상 심사를 안 하고 자동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 사실은 다른 지금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 예를 들어서 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거,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혐의 등을 더 합쳐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추가 사안을 갖고 다시 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정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예. 요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부분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구속영장이 한 번도 청구되지 않았던 부분들,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그리고 정자동과 관련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건 뭐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무겁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야당 대표,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잠시 뒤에 아마 1시 반 이후에 민주당 긴급 최고위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희가 주요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잠깐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써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참. 그러면 그럼 대표적으로 아예 장제원 의원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에 안 후보님께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윤핵관의 핵심이다라고 아마 비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행태, 최근의 행태들 문제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가능하다면 윤핵관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 조직표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님이 당선되면은 저희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하실 생각이십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장제원 의원 같아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 모든 당직을 다 안 맡겠다고 하고 사무총장 다 안 맡겠다고 이미 선언해. 이선 후퇴는 여러 차례 혹시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공직선언하고 다 지켰잖아요. 정부 집도 안 맡겠다고 지키고 있고 당직도 안 맡겠다고 지금 지키고 있고 앞으로 당직 안 맡을 겁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절대 당직 맡기지 않을 거니까 그런 염려 딱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토론회가 한 10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짧게 요약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건 양강 두 후보는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았고요.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는 양강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그 양강 후보 입에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되게 강해 보였어요. 그게 당내에서는 사실상의 금기어처럼 지금 되어 있죠. 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번 비판을 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아주 강력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정 운영의 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어쨌든 저 단어는 지금 안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하람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후보들 중에는 어떤 포지셔닝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죠. 왜냐하면 양쪽 다 비판할 수 있거든요. 자유스럽게.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단어도 없는 것이죠. 예.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단어나 표현에 있어서 자꾸 부드럽게 윤화해서 좀 풀어서 얘기하는 거를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내지를 수 있는 후보로서 본인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게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의 주류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당대표 보궐선거잖아요. 네. 전임 당대표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정당대회이기 때문에
초기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데는 또 역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 또 눈여겨봤던 게 일각에서는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단일화를 마지막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제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를 좀 강하게 글쎄요.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뭐 이거 울산 일부러 부동산 문제 가지고 뭐 초지일관 계속 후벼 파 들어가던데 예.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작심한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토론, 앞으로 있을 그 연설을 해서 아마 당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연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문제 때 그걸 더 의식해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야 황 후보가 자기 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저께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많은데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그 금기어 뭐 금원영 같은 윤핵관 윤과 누구와의 나와의 연대 뭐 이런 얘기는 피해가는데 탄핵과 탈당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온 세상과 세계 방방곡곡이 다 아는 윤심을 가지고 뭐 있네 없네 하고 하는 게 좀 낯간지러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 남은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 보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이제 소위 윤심 논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예상자들이 출마를 접는 과정에서도 매번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당대표가 되면 당장 내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총선을 치르겠느냐, 또 특히 관심들이 많은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깨끗한 공천을 이루어내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활발히 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는 참 그전 전당대회와는 다르게 너무 대통령실이 자주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은 후보들이 부각되는 전당대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앞으로는 좀 정책과 비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낮 동안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어제보다 4도나 낮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서와 충북 북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린 눈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5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